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밤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15일 삼척항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던 북한 어선이 실제로는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고 일부 선원이 육지에 올라와 주민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국회 소집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 원탁회의를 꺼내며 중재안을 내놨고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물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져 이달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평균적으로 장마가 중부지방은 6월 24일 전후 시작됐지만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7월에 늦은 장마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리버풀까지 일단 이적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서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군병력은 북한 어선이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출동을 해서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삼척항 부두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CCTV 영상 화면 YTN이 지금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촬영된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정박한 부두인데요. YTN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CCTV에 포착된 것은 15일 오전 6시 14분쯤인데요. 화면을 보면 북한 어선이 항구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난 목격자도 북한 어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어선은 항구안 바다에서 두세 차례 방향을 틀다가 제법 속도를 내며 오전 6시 24분쯤 부두에 정박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전 6시 54분쯤 해경 순찰차가 처음 출동하고 20여 분 뒤에는 해경 경비함이 도착합니다. 이어 오전 7시 38분쯤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줄로 연결한 뒤 예인해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무장병력을 실은 군트럭은 해경이 출동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출동합니다. 이때는 이미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예인한 뒤였습니다. 또 북한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박 중 일부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CCTV 공개로 군 당국의 은폐 의혹과 늑장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척항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힘겹게 국회문을 열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가득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 대신에 경제 원탁회의를 꺼냈는데요.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 상임위나 특위별로 부분적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는 겁니까? 네, 여야 사당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오늘 오전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사개특위는 18명 위원 중에 6명만 나와서 일단 썰렁한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윤한홍 간사가 항의 뜻을 전달하고 퇴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 소위원장 몫을 요구하며 보이콧 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정보경찰 개편 방안 등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까지라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방금 전 기획재정위원회도 시작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채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 10명이 모두 불참했는데 여야 사당만으로도 의결 정족수가 되는 만큼 오늘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간사협의를 마쳤습니다. 한국당은 이래저래 고심 중인데 청문회를 통해 어영부영 국회에 복귀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3당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원탁회의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각 당 경제통 의원들과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현재 경제 상황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얘기하는 국가 부채나 경제 실정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으로 보고 구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의 프레임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한결 유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청문회를 주장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시기나 형식, 방법은 상관없고 어쨌든 경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내놨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경기 부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알려졌다면서 경제 파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태도 전에 경제 문제를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명분을 주면 국회에 참여하겠다는데 집권당이 걷어차는 속내가 뭐냐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심의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경제 원탁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극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친구를 집단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사로 노래를 만들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잔혹하게 아주 괴롭히고 때려 숨지게 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 북부경찰서가 오전 8시 20분쯤에 가해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송치 단계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피해자가 숨진 것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피부 괴사와 이 갈비뼈 골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폭행 흔적들이 확인된 겁니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폭행 도구 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일부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폭행으로 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숨진 그날, 그 당일만 때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폭행을 하고 괴롭힌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2달 넘게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경찰은 피해자 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 진료 중에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당한 피해자를 놀리는 노래를 지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고 피해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들은 재미삼아 괴롭혔다는 것 외에 수시로 폭행하고 괴롭힌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은 시신을 방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전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이 대검찰청에 이첩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정현 변호사가 제보한 한모 씨를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첩된 사건을 우선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해당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내려보내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유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피해자와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김포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40여 점을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물체는 1, 2cm 크기로 이미 분쇄와 소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지만 이는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지각 장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엘니뇨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죠. 정혜은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장마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격적인 장마는 오히려 늦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장마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먼바다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상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장마 시작일을 보면 제주도 지역은 6월 19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보통 오늘쯤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남부는 6월 23일, 중부는 6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여름 장마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네, 일단 기상청은 장마의 시작과 끝 예보를 지난 2009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장마가 불분명해지면서 장마 기간을 예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기압계의 흐름을 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달 말쯤, 그러니까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7월은 돼야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것은 중부가 5차례, 남부는 4차례에 불과합니다. 장마는 늦게 시작되지만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확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를 명분 삼아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설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 고리가 될까 관심인데요. 한국당은 일단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청문회는 좀 선별적으로 청문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하고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예, 이 윤석열 청문회 고리로 국회가 정상화 될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먼저 한국당은 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참여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총회 중입니다. 중간에 네.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오늘요. 지금 이 예, 시간에.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 말고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말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나 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한국당 소속 이 상당수 의원들도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매우 강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경제 상황 정말 너무나 어렵고 외교 상황 돌아봐도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후에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냥 밖에서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지금 상황 변화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저는 정말 이 중차대한 지금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포함해서 이제 국회에서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최재성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지금 국회를 뭐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뭐 아직은 여전히 이 패스트트랙 문제나 뭐 경제청문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뭐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특히 한국당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 우리가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국당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재성 의원님,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이 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자 지명이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동의하기 어렵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또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또 중앙지검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죠. 그래서 무엇이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야당에게 못마땅해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니까요.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 또 야당이 검증하는 거 그것은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쟁은 오케이인 것 같아요. 일종의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증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정쟁적 요소들이 다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김용태 총장께서 중차대한 이 검찰총장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도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장외투쟁 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순방 때 또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거의 합의했는데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와서 합의가 거의 됐을 때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지 말고 윤복귀라는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다. 윤석열 청문회로 국회 복귀해서 청문회 플러스 민생으로 가는 이런 이제 기회가 오히려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청문회로 복귀해라. 앞서 뭐 김용태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복귀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좀 고리로 삼아서 정상화를 좀 당기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세요? 네, 뭐 우리 원내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아까 제 말씀은 아까 드렸던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어느 것보다 좀 중차대한 예. 사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청문회가 예. 열리면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은 예.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검찰 저는 개혁을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예. 하나는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 검찰이 보여준 반민주적 행태인 이 명백한 불법인 피의 사실 공표를 네. 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윤석열 우리 중앙지검장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예.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권력과 검찰 권력을 행사해온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우리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1인자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예. 정말로 윤석열 우리 지명자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대통령과 더불어 일이라고 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본질인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는 것은 요원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간 검찰에 보여진 불법적 행위들, 즉 피의 사실 공표와 예. 별건 수사를 무기로 무자비한 다음에 정말로 무책임한 수사를 해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적폐 청산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온 것, 또 무리한 수사 과정에 반발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총지혜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 윤석열 지검장께서 이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이런 검찰의 이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태, 예. 이 별건 수사 후 피의사실 공표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사태는 이 단순하게 그냥 그 평상시에 검찰총장 지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에 검찰총장 청문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당의 우려를 전해주셨는데 또 네. 검찰은 사건이 주어지면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은 지금 검찰 개혁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을 수사했다고 현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석열 지명자는요, 예. 참여정부 시절 소위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웠던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정권 실세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도 전병원 예. 초대 정무수석을 또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도 윤석열 지검장 또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떨고 있었거나 떨고 있는 사람도 현재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이 이름 석자에는 원리 원칙대로 수사한다. 때론 그것이 너무 강하게 지켜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현 정권에 두루 거쳐서 일관됐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서 칼잡이로 불리듯이 원리원칙 수사를 검찰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해왔던 이런 점을 오히려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에서 검찰 변화라는 이런 이제 책임을 안는 것이 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조직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또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할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적어도 검찰로서의 원리 원칙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지켰다. 이것을 대통령과 공동명체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만을 생각하고 천착한 그런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뭐 야권 인사만 겨냥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세요. 유감스럽지만 제가 그 말씀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우리 중앙지검장은 누가 뭐래도 바로 전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아까 뭐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는 매우 공정함이 윤석열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신적폐청산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뭐 전동현 우리 전 정무수 얘기를 드셨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국소수의 그거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그 전임 정부의 적폐청산 할 때처럼 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이 저인망식 별건 수사를 하고 다음에 이 범죄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생중계하는 식으로 인격 말살식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단순하게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수청산에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우리 이 삼권 논리의 한 축인 대법원과 대법원 관련한 우리 판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의 이 총수를 감옥에 보내고 뭐 이 행정부에 있었던 장관과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는 아니 잠깐만요. 전직 대통령을 이제 보내려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윤석열 우리 지검장이 해왔습니다. 자 근데 공정하려면 우리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의혹들, 문제 제기들 사실 정말 그에 걸맞게 수사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세간의 평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우려고 따라서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말 이 하명 수사라는 이 오명을 벗어 던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가장 대표하는 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분을 지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한국당의 겁니다.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최재성 의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하다가 탄핵되니까 권한대행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지검장, 전 지검장이 현 지검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명찰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럼 잘못이 있고 흠결이 있고 국정농단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전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이것을 윤석열 지명자에게 갖다 붙이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어거지로 공동명체라는 말로 이것을 또 정쟁으로 가늠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검찰개혁의 적임자냐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장이 되면은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검찰행정, 또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예. 정리하고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런 검찰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수사에서 행정으로 이렇게 임무가 좀 예. 변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의 강한 애착과 충성도를 갖고 있는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이게 적폐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의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이것이 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여권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뭘 고려하거나 이런 예. 인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뭐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는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걸 기점으로 좀 국회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앞서 나왔는데 또 하나가 한국당이 지금까지 이제 경제청문회를 열자 이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라는 카드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당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이 현재 추경을 이 임시국회에 내놓은 이상 네. 이 추경이 초래된 이 경제 상황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자라는 예. 경제청문회 주장은 아직 유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유효하다. 대로 이건 별개로 그러면 대신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문회는 나중에 또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뭐 아니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전제 거죠. 조건, 이제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원내주도부가 정말 묘안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에 부응했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이번 지금 이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되고 지금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순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회에서 지금 논의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하와이 사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예. 다음에 일본이 얼마 전에 지금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네.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지난번 한일 청구권에 들어있는 조항을 들어서 예. 제3국을 같이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실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예. 이 대책을 따져야 되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조속히 예. 정상화됐으면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우리 바람입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3주째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경제 원탁회의 그 중재안이요. 한국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게 국회 정상화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전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민주당 내에서 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논의를 했던 사안은 아니고 예. 이제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님이 이제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예.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국회 복귀하고 경제청문회하고 합의 다 됐는데 경제청문회 들고 나와가지고 또 국회를 여는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이 중재안을 냈는데 예. 국회 복귀하고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쭉 돌다 보면 엉뚱한 문제로 가 있어요. 예.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우선 그렇다면 그냥 경제 원탁회의를 한국당에서 해서 그걸로 복귀하겠다 하면은 여는 쪽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신 뭐 건가요? 모양은 굉장히 우습지만 저는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예.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실기하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회가 또 국민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한다면 저는 뭐 지금 하든 나중 하든 수용을 하고 예, 일단 수용하고. 국회를 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여는 게 급선무다. 뭐 누가 참여할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앞으로 뭐 추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 뭐 문제를 지금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용태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저임금 동결해야죠. 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업종별, 필요하다면 지역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인데 현실을 도외시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정말 완전히 몰락하고 나아가서 이 준비한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내지 이 고용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한데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계속해서 경제 상황 좋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장애를 나간 거고 우리 국회 이 6월달 국회조차도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최저임금 이 동결에 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나온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계는 양손을 들어 환영할 것이고 야당도 이 대한민국 이 경제 정책, 경제 살리는데 적극 협조할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결뿐 아니라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저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혹은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최소치만 인상하고 16.4% 안 했어도 저는 경제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매출이 줄거나 이런 것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어려움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소비 판매 시장 500조 중에 온라인이 100조가 늘었어요. 음식점 서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가구, 화장품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다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몰아치기로 공매까지 맞게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어려움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두고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최소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제가 그러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미미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우리 경제 살려야 된다. 민생도 살려야 된다. 여기에는 뭐 두 분 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뭐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국회에서 좀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죠. 손혜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손 의원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손 의원 자신 역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밝힌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인데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 역시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은 한 번도 이익을 위해 행동해 본 적 없다. 선의로 한 일이라면서 적극 반박했었죠.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매입 시점 등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제가 있습니다.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그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전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자, 검찰의 5개월간의 수사 결과도 보셨고요. 손혜원 의원의 반박하는 내용도 같이 보셨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좀 법적 공방이 있을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일었고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대로 하면 핵심은 이제 의원직 신문을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땅을 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력 사유화입니다. 이 권력 사유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서. 이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서 목포에서는 돈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처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가문의 영광을 추구한 국가보안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도 조금 이따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검찰 수사가 저는 여전히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초 모두의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피의 사실 공표가 매우 불법적인 중차대한 검찰 개혁 사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혜원 의원 수사했던 5개월 동안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 수사 과정 한 번이라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사할 때는 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문제 검찰에서 대충 이 정도 하고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검찰이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기소하면서 권력 남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그런데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기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사건이 검찰이 여전히 불확실한 그다음에 불완전한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고 특히나 이로 인해서 목포시의 공직자들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아버지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운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아직 첫 수사 결과가 나온 거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좀 억지스럽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거로 든 것이 부동산 구매 시점이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굳이 한 명에게는 증여를 하고 한 명에게는 차명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권력형 사건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권력형 사건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고요. 사람마다 다 정치적 이 무게나 지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나친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직권남용은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집행권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2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부패방지법은 제가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무언가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또 실제로 보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시점 얘기도 했지만 이 시점이 거기하고 맞느냐, 이런 것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 실명제도 2명의 조카 중에 3건은 적용을 안 하고 1건만 적용을 한 것이 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불구속 기소다, 이런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법 역시도 무조건 검찰이 손 의원의 조카 2명의 내체를 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한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한 것이 잘못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검찰도 그렇고 아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이 사안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도 우리 김영태 의원께서는 권력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권력형이나 직권남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서 이 사안 자체의 객관적 무게가 서로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권력형 당연히 비리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목포시 공무원한테 보안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이 요구하면 목포시 공무원이 주겠습니까? 그 자료를 취득해서 봤으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혜원 의원 문제를 두고 보수야당 중심으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닙니다.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자, 앞서 김명태 의원께서 이제 문화자거리 조성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미진하고 권력형, 이거는 혐의가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수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권력형 비리면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는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위,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보거나 받거나 이런 행위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적어도 권력에 정점이 있는 대통령 혹은 친인척, 이것이 권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런 농단을 하거나 이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죠. 김영태 의원께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 이런 데 자료 요구하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국회의원은 상임위 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보안이나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거 말고는 다 취득할 수 있고 혹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고,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이런 소위 말해서 계획을 이용해서 하거나 혹은 인사자료도 비공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국조나 이런 등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부풀리게 하는 것이다. 개념의 오류다. 그리고 과거의 국조나 이런 사례를 봐도 국회의원 1인의 현재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1인의 이런 공방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두 가지나 친 겁니다. 권력형 비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얘기를 해주셨고 국회의원의 자료는 수없이 요구하는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각 그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죠.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뭐 정부 부처나 지방정부에 자료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게 보안 자료거나 누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면 당연히 자료 거부를 하죠. 뭐 우리 국민들, 우리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보실 때 맨날 국회의원들 정부하고 싸우는 거 많이 보셨을 때 단골로 하는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 제출 안 합니다, 자기들이. 그 보안 자료나 이런 거라면. 근데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 그게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했다면 아마 정말 목고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고사했을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거는 손혜원 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제출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의 그 가족의 친구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알아서들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들 얘기가 나오니 이건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최초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라. 대신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보았고 검찰 조사 결과 뭐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해놓고 정작 중요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기준은 기준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제 한나라당 시절 포함해서 야당이었을 때 국정조사한 것은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러시아 유전 이광재 국조, 온노비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특검 국조 주장한 게요. 그리고 이 사안이 뭐 소위 말해서 가장 높으신 분의 부인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인간 간에도 이 조금 궁합도 맞고 뭐 또 절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있잖아요, 보통.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동창이라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로 갖다 붙이면 그러면 그냥 얘기합시다. 대통령의 부인하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목표시에서 자료를 줬습니까? 그거는 기밀 자료가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서요. 일단 이 사건의 재판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첫판 깔았으니까요. 시원하게 좋네.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수아 뜨면 안 받는 걸로? 정말 안 받는 거 어저께 좀 받더니 이거 체크해야 된다. 이쪽에 놔둬보고 좀 가능성이 없어. 이쪽에 놔둬보고 좀 가능성이 없어. 한번 해봐. 어떻게 나오나 반응이. 자유한국당을 전환하세요. 장재원 의원한테 하세요. 장재원 의원한테. 전화 쭉 하다가 연결률이 워낙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내일부터는 전화 연결률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를 제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좋은 자리로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박 회장님도 농성장에 이렇게 로텐덕에 앉아보기 또 처음이네. 드디어 우리 회장님 이제 농성장에 합류하셨습니다. 아니 농성하러 온 거예요? 예, 경제를 인사도 드릴 겸, 또 저희 기업 하소연도 할 겸 그래서 왔습니다. 예. 제안해 주신 것은 쭉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체 경제를 위해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해서 그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그좀 잘 살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학교를 전자리까지 와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역사에 좀 남으신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딱 그걸 깔아주세요. 어디? 그럼 바로 이제 역사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대한상의 박영만 회장님께서 오셔서 탄력 근로자를 반대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하는 대해서 반대하는 윤소홍과 함께 농성 벌이면서 동의해 주셨다. 그렇게 좀 이때 쫙 자막으로 깔아주면 이건 완전히 뭐 동의하셨어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100% 인재였다는 환경부의 분석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인을 간략하게 짚어보죠.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이 밸브 조작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갑자기 가해져서 관로 중에 쌓여있던 그 이물질들이 이탈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2-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정도가 굉장히 커서 아직까지도 이 물질이 이탈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로 안에 이물질 등으로 탁해진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이를 감지해야 할 탁도계는 고장이었고요. 고장 여부 자체를 인천시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 원인조사단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통보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태 초기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시의 대응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구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서구에서 발생을 한 건 인정을 해줬었는데 저희 영종 같은 경우는 영종은 서구하고 틀리다, 상황이 틀리다. 그래서 영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영종 주민들이 계속 미전을 넣고 하다 보니 이제서야 이제 저번 주나 돼서야 인정을 해주고 수도관이 틀리대요. 서구랑 영종이랑. 수도관이 틀리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알아보니까 수도관이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인천시는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붉은 필터를 들고 와도 시와 사업본부 일주일이면 해결된다. 수질은 문제가 없다면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요.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은 붉은 수돗물에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담당자들이 답을 제대로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숨기고 또 나쁜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느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박남춘 인천시장 담당자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공촌 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결될 일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험 부족이 나타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현장 업무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현장에 비슷해 장기간 근무를 했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 종사자들의 경험 부족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이 비단 수돗물 공급 관로만의 문제일까요? 중국은 30년이 넘은 저수지가 96%에 이르고요. 지하 시설물인 송유관 98%, 통신구의 91%가 20년 이상 노후됐습니다. 지금도 이 노후화된 시설물에 업무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가 투입되어 있진 않을까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주석이 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죠. 자, 이에 앞서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을 추구한다. 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확실한 것은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어제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서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과정에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북미 협상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선 핵폐기 요구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내놓은 일부 핵폐기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협상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혀서 진전된 제안이 나온다면 북한 측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중국이 한 걸음 나아간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또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북미 직접 협상을 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과의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밤사이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오가지 않았을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다가 일시적 교착 상태에 있는 이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내일 방북에 대해 미리 설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 주석의 방북에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고 또 북중 대화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이미 나타낸 바 있어서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시 주석이 내일 방북에 앞서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 주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인데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성훈 특파원. 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도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한반도 문제의 비중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물론 북중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무역 마찰 해소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본격 재선 가도에 이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고 또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모정의 긍정적인 제안을 해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불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중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무역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이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의 그 결과가 좀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시 주석 내일 북한 방문에 나섭니다.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보통 이 시 주석의 외국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것을 보면 시 주석의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중 우이탑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밝혔습니다. 다만 관례로 볼 때 시 주석이 내일 낮에 평양에 도착해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또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일정이면 보통 첫날 저녁에 환영 만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중요한 얘기는 내일 대부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 공연이나 체조 관람도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정이 있다면 역시 첫날에 모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어 이튿날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번 더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주문들과 이야기까지 나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의 해상 감시망에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군이 애초 발표할 당시 이 상황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자, 북한 어선이 내려왔을 당시 지금 YTN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당시 모습이 어제 이미 보도에서 사진으로 보여준 바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모두 4명이 타고 있는데 인민복과 군복 하의를 입은 선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터운 방한복을 착용했고 바다에 젖지 않게 하려고 비닐에 물건을 싼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 어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12일 위장 조업을 하다 같은 날 밤 9시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은 13일 목요일 6시쯤 울릉도 동북쪽에 도착한 이후 정지와 기동을 거듭하면서 지난 15일 6시 20분쯤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 부분에 접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6시 50분쯤 주민이 산책하다 북한 어선과 선원을 발견했고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선원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들은 북한에서 내려왔고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서 해당 인원 4명은 민간인으로 1차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좀 다르거나 아예 언급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군은 처음 설명했을 때 북한 어선이 발견된 곳은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했고 부두에 도착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또 북한 어선이 지난 10일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기 시작해 130km를 떠내려왔다고 밝혔는데 떠내려올 당시 해상 초계기와 감시 선박, 해안 감시 레이더 등이 작동했지만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안 감시망이 뚫린 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군의 해명이 궁금한데요. 네, 군은 북한 어선의 길이가 10m, 높이 1.4m인데 반해 남할 당시 파도가 1.5에서 2m였다며 배가 파도 높이보다 낮아 레이더가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레이더 영상을 돌려보면서 관찰한 뒤에야 희미한 표적 정도로 목선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동을 했으면 잡아낼 수 있었는데 기동을 하지 않고 해류 정도의 속도로 떠내려와서 목선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하는 반잠 수정의 경우는 반사 물질들이 있고 속도가 있어 오히려 이를 잡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의 이 같은 해명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죠? 네, 앞서 군이 북한 어선을 포착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배가 속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군이 오늘에서야 밝혔듯이 배는 정지와 기동을 거듭하면서 삼척항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표류가 아닌 속도를 내면서 오는 선박도 포착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또 반잠수정은 문제없이 잡을 수 있지만 목선의 경우 탐지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럴 경우 목선에 무장 인원을 태워서 내보낼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상 경계 실패로 이를 규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력운영본부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보완해야 한다며 장비의 노화를 탓하기 전에 정상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가 또 뽑아드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놀고 계시면은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하나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국회 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하시려고 하시겠죠?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첫 국회에서 의장도 선출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극심한 당민당냐고
일관되었다라고. 기본이 되는 민생 정치는 언제나 뒷전으로 노는 국회다. 윤호동 유임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을.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시스템화하는 일에 당장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어떤 정치적 이유로든 국회의 문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도 정략도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갈갈이 나뉘어진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초선들을 187명이나 뽑아줄 때는 어떤 민생 개혁 국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평가는 막말, 점거, 또 파행.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싸우는 정치권은 싫어요. 싸움들만 하고 있으니까 한숨을 하고 생각해요. 가결되었음을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협상을 결렬시켜 지나칠 정도로다가 자기네 입장만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원 세비 당장 반납하라! 반납하라!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을 살려. 소통과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정치를 꼭 이루어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원만한 그런 협상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년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준공돼 처음부터 협치의 뜻을 담아 국회의 지붕인 둥근 돔은 원만한 합의 24절기 내내 국정에 전력을 다하라는 소망을 모아 24개의 의사당 기둥을 세웠습니다. 1년 365일 쉬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본회의장 천장에 365개의 조명을 달았습니다. 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이렇게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산발적으로 낮 동안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깥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중부보다 남부지방에서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29도, 대구와 경산 30도 등 남부지방은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도 서울 26도, 대전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지역은 호남 내륙과 영남 지방입니다. 내일은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금요일인 모레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요즘 비 소식이 잦죠.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날씨 변화가 큰 요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